제국을 네 개로 나눈 거, 그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이었고, 어, 우선은 그 제국을 둘로 나눠요. 그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렇게. 그 또 이제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에 수도를 두고 서로마 제국은 라벤나에 수도를 둬요. 그랬는데 이 서로마 제국의 라벤나가 사실은 중세 예술의 시작이나 다 똑같아요. 그 가장 초기 로마네스크의 가장 탁월한 건조물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 라벤나예요. 그 다음에 고딕은 스테인드 글라스잖아요. 근데 로마네스크는 그게 모자이크예요. 그랬을 때 라벤나 성당들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어 그리고 이제 275페이지에 어, 이제 로마 제국의 몰락은 그 이제 제가 왜 이 몰락 부분에 제국이 몰락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게 여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사실 에드워드 기본도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쓰잖아요. 어떻게 몰락을 했나? 그게 기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몰락을 잘 알아야 그래야지 몰락을 하지 않고 그 오랫동안 국가나 혹은 집안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 로마 제국의 문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증가와 세수의 문제였었어요. 국가 그거라고 보면 돼요. 제일 크게는 그거였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였지만 세금의 수입은 커피 좀 줄래? 세금의 수입은 그걸 감당 못했다. 아니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제일 컸어요. 음, 결국 그 이제 언제나 가게 운영도 그렇고 국가의 운영도 그렇고 세금은 계속 저기 그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조금 더 많이 쓰고 조금 더 많이 쓰고 이런 경향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입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 제국의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세수는 고정돼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사치스러워졌고 그다음에 군대의 증원 특히 군대의 증원이 진짜 컸어요. 이게 안 그래도 로마가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계속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데 군대의 증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게 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속된 전쟁은요 언제나 뭘 부르냐면은 전쟁처럼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어요. 국가에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화폐를 남발하게 돼요. 그럼 화폐를 남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화폐를 남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가장 큰 비용의 발생 원인은 군대 규모를 25%더 증가한 일이었어요. 군대를 늘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입법자의 권한을 활용하여 재정 상황을 향상시킨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개혁 조치를 일방적으로 했는데 하나는 임금과 가격의 통제,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과세 제도였다는 거예요. 제일 멍청한 게 임금과 가격의 통제입니다. 그 규제라는 문제예요. 어, 국가를 운영할 때
규제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나쁜 겁니다. 이제 언제나 그 우리나라가 항상 이 이제 행정력 만능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 모두 규제를 하려고 그냥 수요 공배 법칙이 엄연히 있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짓지.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특히 그 임금과 가격의 통제. 그럼 임금을 통제한다. 공무원들의 임금을 통제한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다른 식으로 소득을 얻으려고. 그다음에 가격의 통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하 경제가 발달을 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임금과 가격 제한이 나온 배경은 이러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령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정부 조치, 즉 동전의 대규모 가치 절하에서 찾지 않고 개인 사업자들의 탐욕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자꾸 인플레이션이 되자 사람들은 무슨 물건이든 사재기를 하려 했고 이런 행위가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그래서 이제 기원 후 301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인플레가 가장 심한 지역에서 정교한 임금 및 가격 통제 제도를 부과. 그래서 그가 내린 최고 가격령은 식량, 운송, 기타 분야에서 아주 탐욕스러운 악덕업자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그야 황제는 사재기를 금지시키는 한편 약 1000가지에 달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법적으로 부를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칙령은 곧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내가 얘기를 했죠. 언제나 경제 원칙,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칙을 벗어난 규제의 법령은 언제나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이다. 언제나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받을 때 여태까지는 동전으로 받았는데 동전의 은의 함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의 내재적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받아봤자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대한 상황에서 그걸로다가 세수를 받아봤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참 나라가 망하려면 언제나 있게 되는 일인데 세금을 돈과 함께 물품으로 받는 거였어요. 돈도 받았지만 이제 물품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물 경제의 지역 경제로 후퇴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물품을 받아요? 뭐 나라에서? 여기 바로 밑에 나와요. 어, 현물 세금은 대부분 늘어난 병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데 보리, 밀, 고기, 소금, 포도주, 식물성 기름, 말, 낙타, 노새 그런 걸로 받는 거예요. 그 저번에 이제 박성희 선생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재정을 계획적으로 아주 잘 맞춰놓고 있다는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하자마자 한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있어야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돼. 물론 돈이 아주 많다. 맞아. 그러면 문제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재정 개혁은 자유를 제한하고 부자들과 빈자들 사이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해로운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 자, 첫 번째, 상인들은 이익을 올리고 장사를 계속하려면 위법행위를 해야 했고,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고정된 가격, 즉 정부에서 부과한 고정 가격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부는 증세를 촉진하기 위해 고압적인 제한 조치를 규제를 계속하는 거고. 네.
자, 농업 생산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도시 엘리트들이 공동봉사를 계속 수행할 때만 상대들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법률은 노동자들에게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계속 일하고 그 일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강요했다. 여기 줄 그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작농들은 한 지주의 농장에서 다른 지주의 농장으로 이동할 자유를 완전히 상실. 그래서 남자 소작농들 그리고 여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지역에 사는 소작농들의 아내들은 이제 법적으로 특정 농토만 경작해야 했다. 또 그들의 자녀는 가정에 할당된 농토를 영원히 경작해야 됐다. 자,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농로라고 쓰세요. 그래서 쭉 보면 농로는 중세에 들어서야 발생.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몰락 70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됐어요. 서로마 제국이 사실 서로마 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게 로마 제국의 몰락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있으나 마나한 거였고 그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폐위시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476년이에요, 기원 후. 그런데 기원 후 4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고 그, 사람들을 농지에다가 묶어버려요. 여기서 일을 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은 급속히 일어나요.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은 대부분 농노가 되는 거예요. 같은. 또 겨, 자, 그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도 농지에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왜 이런 조치를 취했냐면은 첫 번째,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함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옮겨감에 의해서 빈 농지가 많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토지에다가 묶어버리는 조치를 취한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제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요. 뭐냐면은 모두 대부분의 나라들이 빈 땅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이제 버려진 땅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지금 버려진 땅들 되게 많아. 아예. 그 저한테 가평에 땅이 있는데 그 그거는 정말 되게 농사짓기도 좋고 비옥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서울로 어, 그 농사지은 물품을 옮기기도 쉽고 그러는데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예.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내 소유물로 남으려면은 누군가가 계속 경작을 해줘야지 이게 빈 땅으로 남게 되면은 국가에 계속해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명을 해야 돼. 이게 왜 빈 땅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 게 임차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지금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일련의 사람들을 일련의 농지에다가 묶는 게 로마의 경우에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옮겨간다고 하고 임금이 더 높다고 하는 건 생산성이 더 높은 직종으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치해야 됐을까요? 그거를 잘 수용을 하고 잘 조정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봉건적인 삶이 싫다면 그런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업 생산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도시 엘리트들이 공공봉사를 계속 수행, 요거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고 노동자들이 직장을 유지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봐요. 이제 그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많은 필수적 직종, 가령 곡식운송, 제빵, 분속 등도 직업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대를 이어 물려줘야만 했다. 세수를 늘리려는 황제들의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을 일으켜 사회적 불안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농지에 대한 세율이 마침내 총 생산량의 3분의 1 수준에 도달하자 견딜 수 없는 부담에 분노한 농촌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기원 후 5세기 스페인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징수가 진짜 3분의 1이면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자, 그다음에 그, 이제 그 다음에 귀족 계급 바로 아래 계급이 쿠리알레스 계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나중식으로 말하자면은 부르주아들이에요. 이 부르주아들한테도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냥 가장 사회에서 유능한 계층이 그냥 자기 책임과 자기 지위와 자기 재산까지도 방기한 채로 도망을 가. 어차피 파산이니까 세금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마침내 제국 정부는 쿠리알레스가 의무를 회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쿠리알레스들이 태어난 고향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한 거예요. 역시 중세적인 성격을 띄어가는 거죠. 이제 점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쿠리알레스는 전통적인 업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집과 재산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처럼 더 많은 세금을 짜내기 위한 앞잡기를 들이대는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자 부유한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지켜왔던 공동체적 가치는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 어떤 집안 있잖아요. 또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근검절약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국가 유지의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유럽이 망조가 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럽은 이제 재기불능이에요. 유럽은 아마 세계의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걔네들이 유럽은 공무원의 비중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공무원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공무원의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되게 방만하게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요. 은퇴자들의 소득 대체율이 75%예요. 그럼 75%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은퇴하기 전 3년 평균 임금의 75%를 은퇴한 후에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은 어디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쪽으로 돈을 쓰다 보면은. 그쪽으로 돈을 쓰다 보면은 국가가 새롭게 IT에 진입하는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 이렇게 신산업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일이 또 있어요. 치안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거대한 쓰레기통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 얼마예요, 지금? 은퇴자들의 연금의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 지금 30%가 안 될 거야. 30%안 될 거야. 그냥 뭐 진짜 평생 이런 사람들이 한 200을 최대한이 뭐 200이라고 생각할 때 넘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 대체율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좀 먹고 있어요. 미안한 노릇이지만. 그게 교사, 공무원, 군인.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좀, 왜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겠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높아요. 교사 같으면 한 60% 될걸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소득 대체율을 30% 수준까지 낮춰야 돼. 최대한 해도 35%. 그래야지 이 소득 대체율을 그 뭐 교사들처럼 교사들이 아마 지금쯤 정년 채우고 퇴직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넘게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한 5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막판에. 그렇게 되면은 소득 대체율이 거의 60%잖아. 60%가 넘는 거죠. 60%가 넘어요. 그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거. 그게 교사들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렇고 그리고 군인들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연금을 개혁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연금 개혁하면 되지 그거 왜 못해 하는데 왜 못할까요? 어? 반발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사 퇴직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비중은 안 차지하잖아. 근데도 왜 그 사람들을 미리 무서워서 개혁을 못할까? 이제 그게 몰표를 몰아주는 그러니까 몰표를 몰아주는 소수의 무서움이야. 봐봐. 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의 투표권자가 있어. 그중에 1,000명의 투표권자가 6대 4로 나뉜다고 합시다. 6대 4. 정당 지지율이. 그러면 600명, 400명이 되죠.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야? 200명이죠. 200명.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집단이 있어.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가 300명이야. 근데 얘네들은 항상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0대 100이야. 그러면은 한 번에 300명을 다 몰아줘. 한쪽에다가. 자, 어느 쪽이 더 무서워요? 이쪽이 더 무서워요. 저기.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98%가 나오잖아. 그쪽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98%쯤 나오게 되면 분리 독립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난 내 생각엔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그거는 정치 체제가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 그런 생각 안 드니? 또 그 사람들은 또 저쪽 가서 살라고 하면 안 살죠. 맞아. 거기서 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 아니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아까 내적으로. 아, 정말. 그래서 몰표를 주는 소수들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300명이 이 1,000명보다 더 무서워. 그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동네의 경우도 방 색깔이 동네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냥 난 분리독립했으면 좋겠어. 거기,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가 분리독립을 하면 돼. 경상도, 대구, 경북. 경북 지역하고 경상북도 독립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독립하고 전북은 좀 낫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경상북도 여기는 독립시켰으면 좋겠어. 아, 니네끼리 살아라. 극우극좌로 그냥 살아. 예. 아니면은 연방제를 하든지 차라리. 아, 지역 자치랑은 많이 다른가요? 예, 연방제는 많이 달라. 연방제는 에, 독립된 국, 국가 비스무리해 하죠. 뭐, 많은 법들도 서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시 이 종교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죠. 역시 이 기독교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자, 280페이지에 위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이 내리는데 이 칙령은 3세기의 이란 예언자 마니가 세운 마니교 신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신흥 종교인 기독교 역시 새 종교가 제국에 분란을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이 황제의 신념 때문에 아주 난폭하면서 전면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 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 박해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전통 로마 종교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원 후 303년에 데바케로 알려진 전면적인 핍박을 전개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관직에서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교회를 철거하고 그들의 경전을 불태우고 공식 종교 의례에 불참한 자들을 처형했다. 이 공식 종교 의례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예요. 네. 어, 이제 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보면은 거기서는 로마 제국의 몰락이 기독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그 역사관인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나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역시 돈의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돈의 문제. 그 다음에 282페이지 보면은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어 기원 후 312년에 로마의 밀비우스 다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해. 밀비우스 전투는 되게 유명한 전투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얘가 뭐 그 전날 잠에서 이제 기독교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다고 믿고 근데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되고 종교적 관용을 선포합니다. 그게 314년에 13년에 선포된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 내용은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최고의 신성이 제국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근데 이 최고의 신성은 사실은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노골적으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최고의 신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큰일을 했는데 중간쯤에 성 베드로에게 봉헌된 대규모 바실리카도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에, 그, 그 성경의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후에스 페트로스. 네가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에 이르는 열쇠를 줄 테니 운운운 합니다. 그 땅이 이제 바티칸이 있는 지금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 부분 이 부분 여러분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바실리카인데 이 건물은 수십 년 동안 건설한 끝에 349년에 완공되어 이후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예배의 중심지로 존속했으나 16세기에 들어와 해체하고 그 자리에 현재의 바티칸 대성당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대성당을 현재의 바티칸 대성당 음, 그래서 현재도 바티칸 바실리카라고 불러요. 이 바티칸 바실리카 현재의 누가 지었어요? 누가 설계했어요? 알아두세요. 브루넬레스키. 브루넬레스키 했어요. 그런데 도움 있잖아요. 도움. 도움. 두오모. 도움. 바티칸 성당의 도움은 누가 설계했냐면은 그 대한 미켈란젤로가 했습니다. 도움 성당은.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그 브루넬레스키는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기베르티왕 같이 그 피렌체 챕의 피오레 성당 앞에 있는 조그만 채펄, 그거의 문, 청동문, 거기에 있는 그 이삭의 희생이라는 걸 놓고서 이제 경연 대회에서 브루넬레스키가 져요. 누구한테? 기베르티한테. 그 기베르티의 작품 이삭의 희생은 진짜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의 레플리카예요. 그러면 본래 거는 어디냐? 본래 거는 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개방이 안 돼요. 레플리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고 이제 이 그러면은
콘스탄티누스 때 지었던 이 성 베드로 그 대규모 이 바실리카는 다행히 뭐가 남아있냐면은 그 바실리카에 대한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시기였냐고 알고 있는데 큰 변화. 그 바실리카하고 르네상스기의 바실리카와의 큰 변화는 거기서는 캐노피 있잖아요. 천장이 볼트가 아니었어요. 볼트가 아니라 밋밋했어요. 밋밋. 이렇게 이거. 밋밋. 그러니까 즉 도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는 주의날을 관공서의 공식 업무와 제조 모두 휴무하도록 하는 거룩한 날로 정하고서 예리하게도 그날을 일요일과 일치하도록 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루를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했던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그리고 기독교 이 양쪽을 동시에 양쪽의 불만을 동시에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컸어요. 그래가지고서 로마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더 이상 공인시키겠다 했지만 전통적인 로마의 종교도 또한 존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신들과 관련된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직책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사장은 또 다른 음, 직책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직책도 겸비해요. 제사장. 네,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죠.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고. 그 285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세요. 285페이지. 기독교인들만이 유일한 종교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로마의 다른 종교, 다신론자들은. 그래서 철학자 포르피리오스는 영혼의 해방에 이르는 단 하나의 보편적 길을 설파하는 교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파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유일신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른 신앙을 가진 자와는 그, 그, 그 소가 뭐를 소가 밭을 갈 때 이렇게 멍에라 그러나요? 멍에? 예.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약에. 이렇게 배타적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의 반발도 여전히 있었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율리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361년에서 363년에 재위하는데 이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 스스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라는 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동방에서 들어온 아주 기분 나쁜 종교였어요. 사실 되게 독단적이고 되게 야만적인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론적인 회의주의자였던 율리아누스 황제한테는 이상했던 겁니다. 기독교가.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철학을 굉장히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도 참 안타까워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물어져 가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황제라고 해요. 율리아누스 황제를. 그런데 그 가신교를 주도적인 종교로 회복시키려고 기독교를 억누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황제들처럼 피를 부르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율리아누스의 정책은 실패했다. 어. 자, 기독교인 황제들은 다신교에 대한 공식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서서히 제거함으로써 전통 종교를 억제했다. 328년에는 수세기 동안 로마의 원로원 청사에 서 있었던 고대의 신 니케의 제단과 신성을 제거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일이었어요. 이게. 신들에게 올리는 동물 희생의 정부 보조를 끄는 것도 또 결정적이었고 로마 시장이라는 명예로운 직위를 맡고 있던 이교도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원로원 의원 신마쿠스는 종교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이런 조치에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생활 방식과 생활량과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저 광대한 신비는 단 하나의 길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득세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뭐다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 딱 하나 그것만을 요구하는 로마에 대해서 속주들이 그거를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희한한 종교가 더 이상했던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의 전통 속에 제일 컸던 거는 계속해서 경험론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경험론적 회의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로마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거와 배치돼요, 안 배치돼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새로운 독단이 도입되는 거예요. 신을 위계의 최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위계적 독단이 들어오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기독, 그, 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꽤 철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온 견지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플라톤적 합리주의와 그다음에 소피스트적인 그 경험론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관용적이고 실증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지적인지에 대해서 플라톤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플라톤 책 읽어봐. 무식하게 짝이 없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게 없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무지막지한 동방의 수상스러운 독단적인 이념의 종교를 용인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언제나 지혜로운 황제들은 기독교를 탄압했고 무식하고 멍청한 야만족 출신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옹호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거는 에드워드 기본이 한 얘기예요. 아무튼 뭐 기독교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기독교인 황제들은 다신교에 대한 요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다. 이걸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구자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펼쳤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이제 이거는요, 언제나 미덕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건 신흥 종교는 언제나 그래요. 신흥 종교. 자기네가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기독교는
391년에 국교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타적인 유일한 종교가 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이제 반대로 무슨 탄압이 있겠어요? 다신교에 대한 탄압이 있겠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동물 희생을 금지시켰고, 서로 개인이 자기 돈을 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엄금했고, 또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 저 직함도 없애버렸어요. 또 살아있는 동물 죽여서 그 내장을 살피면서 점을 치는 행위를 대역죄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했고, 모든 이교도 신전들을 폐쇄했거나 몰수했다. 아테네의 저명한 파르테논을 포함하여 많은 신전들이 곧 기독교의 교회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고 비기독교 학교들을 폐쇄하지도 않았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렇게는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신론자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눈치 빠른 이웃들이 많은 도시보다는 농촌 오지가 더 적합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들은 전통 신자들을 파가니, 이제 그 파가니는 이제 촌뜨기,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도시에서 주류를 이루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 시골로 간 게 수도원의 시초입니다. 그 수도원에. 그리고 그때의 그 시골로 간 사람들을 파간이라 그랬어요. 시골 촌놈들이라고. 여기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교도, 페이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도 중세에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골로 옮겨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시골로 옮겨간 사람들은 하나는 다신교 숭배자들이 시골로 옮겨가서 페이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들 중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니네들 믿는 방식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엄격해야 되고 좀 더 근본주의적이 된다 하면서 또 시골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시 생활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대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의 전환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생활의 파기예요. 도시가 점점 몰락해 가요. 그 다음에 농촌 생활로 경제 생활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거는 국가 전체, 제국 전체를 통일해서 어, 지배할 수 있는 중앙 권력이 부재하게 되고 중앙 권력이 지방에까지 안 미치게 되고 더더군다나 중앙 권력이 지방의 치안을 담당해 줬을 때 이제 지방이 자기네가 알아서 자기네 치안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선 화폐 경제의 몰락이에요. 인플레이 발생 때문에 화폐 경제가 몰락하게 되고 물물 교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물 교환을 하고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도시에서 살아요?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교환이 일어나야 도시에서 살지. 그 도시의 생산성이 확 낮은 거예요. 한마디로 금융의 생산성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도시가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무료 식량을 가지고 지탱하는 도시 빈민들에 살았는데 더 이상 국가가 그런 걸 해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지가 땅떼기라도 어떻게 해서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 농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농촌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네 치안은 자치적으로 자기네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누군가 나타나요. 서고트족이나 동고트족의 양아치가 나타나가지고서 그중에 야 내가 니네 치안을 알아서 해줄게. 니네 치안을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니네들 생산물 중에 일부를 나한테 바쳐. 니네가 전에 세금 내던 것보다 내 덜 받을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봉건 영지인 거예요. 점점 시골로 경제 생활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 맞아요. 그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낚시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캐나다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심코 호수를 간다. 그럼 그 호수 하나가 얼마나냐? 우리나라 충청도만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넓은 호수에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고 어느 곳에 물고기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피쉬 파인더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물에 담궈 놓고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물고기가 먹을 곳이 어디에 많겠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낚시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많은 곳은 이제 하상, 바- 이 하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솟구친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물고기들이 여기에서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많이 있냐? 이쪽 부분은 플랑크톤의 생성이 활발해요. 햇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발견해갖고 요 주변에서 물고기 잡으면. 그럼 다 뭐에 달린 문제냐? 먹이에요, 먹이. 그냥 먹을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고기들도. 우리는 돈에 따라서 또 경제 활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캐나다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지만 뉴질랜드에서 교환 교수를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이 뉴질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뉴질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한 전망을 내리고 뉴질랜드적 삶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을 뉴질랜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역시 편의점하고 세탁소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이렇게 자연 경관도 좋고 그 다음에 웬만큼 그 복지도 좀 잘 돼 있고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당신네들이 좋아서 이민 왔으면서 그러면 제일 그 말하는 게 그거예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축적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요. 돈에 의해서. 잠시 쉽시다. 동네 사람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가 자기 찾고 빼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안남 앞에서 만나가지고 빨리 갑시다. 교수님이 걸어가시다가 이 날씨에 매봉역 매봉역에서 약간 더 양지역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돼요. 거리사업은 사실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더위가 예, 더위 때문에 너무 더워요. 교수님도 오실 수 있어요. 아, 언니, 배탈 나서. 아? 배탈 나서. 그리고 음, 그래. 아 그리고 뭐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독교가 그 사회의 지적인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어요. 이면 무식하고 천대받는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겠죠. 소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무식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요. 그게 하나인데다가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기독교가 가진 미덕인데 굉장히 기하학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뭐 신과의 계약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미덕을 지향하는 그러한 이념을 바울에 의해서 얻게 됐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주 유행하게 된 동기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해요. 그 고대 말에 이제 고대 영광이 쇠잔에 칠 때 사람들이 되게 공허했을 거다. 정신적으로. 공허했을 때 뭔가 자기네를 확 잡아줄 수 있는 이거는 확실하다. 여기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대중들이 기독교에 흡수된 거는 알겠는데 이 로마 제정 말기에 재정도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뭔가 이게 탄탄하고 부가 유지가 될 때는 이게 뭔가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위에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빈민층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기독교를 흡수됐었을 것은 상상이 되는데 뭐 이렇게 그 로마 황제 입장에서 갑자기 막 개종을 한다든지 뭐 황제도 무식한 황제. 아, 무식한 그 콘스탄티누스나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나 진짜 무식한 분들이었어요. 반면에 율리아누스 같은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엄청 박해했어요. 그렇게 서로 다 황제마다 좀 달랐어요. 근데 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실증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게 플라톤적 이념을 변형시킨 아주 촌스럽고 무식하고 무지막지하고 우악스러운 이념이고, 근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꽤 지적인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질까 했더니 이 지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과학에 대한 흉이나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한 번, 무식해요. 제가 그 헬로우 디디에 비트겐슈타인 연지하다가 좌절됐잖아요. 너무 반발이 심해서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 무식하지 않다를 결정짓는 거는 그 사람들의 학위가 아니더라. 학위나 교육 수준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속에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의적이고 조심스럽고 독단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정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종교를 못 믿고 반면에 뭐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절대적인 과학적 지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한 생각을 갖는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삶에 대해서도 가지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때 받아들였던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유지돼 데 사실 기독교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국교로서 살아남았는데 걔네들은 그것이 미신화된 채로 저게 미신이지 뭐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살아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유난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행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다른 교묘하다기보다는 더 무식하고 더 한심하고 심란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성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은사주의, 기복주의, 그 이걸 믿으면 건강하다, 이걸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전통적인 미신하고 결합해서 반쯤은 미신이고 반쯤은 기독교인 그러한 교회들에 의해서 되게 성행하게 되죠.
근데 진짜 십자가 너무 많잖아.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두세 개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좋아하나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로도 많이 봐. 종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미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미신은 언제나 기복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다른 좀. 보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그 리턴, 이제 보상, 그거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예요. 사실 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저세상에 간다고 하는, 저세상에, 믿으면 저세상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 그것도 역시 보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런 보상을 전부 철폐한 기독교가 이제 오컴이나 혹은 이제 루터나 키에르케고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근데 그 기독교는 죽었어요. 그 기독교는 믿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가 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어떻게 해서 실존적 탐구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기독교도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보면은 되게 놀라운 풍차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얻게 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수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민소가 좋아. 음? 민소가 좋아. 민소오빠. 같이 민소오빠. 민족가 거기 무신론자여가지고 시댁도 다 모신 남자세요? 어머니가 저를 조금 같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불신론자 되게 많아. 반면에 이제 순수과학 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실제론자랑 경험론자 차이 같은 거. 그치? 기질적으로. 그 우리는 어머니가 되게 극성 맞은. 집안이 거의 종교 전쟁 상태. 그 문제만 대두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아버님은 사이비 기독교도로서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걸 했고, 자식들은 끝끝내 투쟁했는데 역시 큰아들이 전통을 잘 닦아놔서 아무도 교회 안 다닌 채로 끝났어요. 일단 작은 집 며느리 중에 한 분 정도는 교회 다니실 안 다녔어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 권사님이시거든요. 할머니 자식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그래도 그 전에는 한 60%가 천주교, 기독교 합치면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아마 더 훅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고 뭐 이제 그게 이런- 뭐 주의를 그게- 지켜야 됐었는데 네. 이제 주의를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러고 그때 흑사병 돌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가 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도 조금 그런 거의 흑사병 이후로 최대 더 많이 떨궈져 나갔을 것 같아요. 또 봅시다. 어, 네, 우리 중요한 얘기, 다음 역사랑 관련해서 중요한 거. 다음. 자, 289페이지 그 오른쪽에 이 유대교 문제가 남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 후까지도 중요한 문제니까 그 유대교 문제가 이미 이때 발생한 건데
유대교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국교로 삼은 황제들에게 특별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특별한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 놈들은 전통적인 다신교를 믿는 다른 로마인들하고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또 기독교도냐면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놈들이었는데 특별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다른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은 새 국교를 거부했어요. 기독교를.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다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죠.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또 예전 황제들은 유대인이 그들의 종교를 지키도록 허용했었고 이거는 이제 앞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로마 식민지로 재편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황제들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는 건 허용했어요. 이건 믿어라, 니네. 그 신자들에게 다른 불이익을 줬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관직 취임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너 쿠리알레스들이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가져왔던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얘네들을 근데 공공복지를 위해서 쿠리알레스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복지를 위한 어떤 요구들을 했어요. 수도교 건설하는데 너 돈 좀 내라 뭐 하는데 돈 좀 내라.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유대인들.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 쿠리알레스가 전통적으로 맡아온 로마의 재정적 부담은 안겼는데 또 쿠리알레스가 누리는 명예는 안 줬어요. 얘네들한테. 딱 또 유대인은 개별적으로 해마다 제국 국고에 특별 세금을 내야 했고 6세기에 이르러 로마법은 유대인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자,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이때 생긴 거예요, 이미. 그렇지, 뭐 그게 히틀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나 보죠.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기에 되게 고통스러웠죠. 왜냐하면은, 어,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지도 않았고, 당시에. 그랬는데도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개종을 했어요, 사실. 개종을 했는데도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고집스럽게 믿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고, 이 같은 사태 전기는 장기적으로 유대인을 후대 유럽사에서 이주 시민으로 전락시켰으나 그들의 신앙을 억누르지는 않았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장엄한 예배당 시나고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국의 도시들과 동쪽의 농촌 지역으로 이제 이산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국교로서 계속 성장하는 데에는 여성 신자들의 기여가 핵심적 요소였다. 여자들은 쿠리알레스 업무 이외에는 공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부 여자들은 신자 모임에 자기 재산을 내놓거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높은 명성과 지위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수녀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중세는 언제 발생했느냐고 했을 때 313년에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미 중세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세의 시작을 어, 로마의 몰락과 민족 이동 이후로 보기보다는 이때 이미 중세적인 상황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역사한테 진짜 전적으로 동의해요. 독신을 선언한 처녀나
재혼을 거부한 과부는 이렇게 하여 고의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여성의 반열에 올랐다. 자, 기독교는 공식적인 지위 체계를 점점 더 굳건하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둠으로써 한결 강해졌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갖춰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보고 배운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두 번째로 지배하게 돼요. 뭐에 의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모든 남자가 차지한 주교들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조직이 여자들이 지도에 참여했던 과거의 느슨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대체했고, 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교회에서 주교의 권력은 점점 커져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황제의 권력과 비슷해졌다. 제정 후기의 주교들은 거의 군주나 다름없이 신자들을 다스렸고, 신자들의 구성을 결정하고 또 그들의 재정을 통제했다. 됐죠? 중세죠? 완전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로마 주교는 로마 주교는 마침내 서로마 제국에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해요. 이 주교가 이제 포프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장 요거에 준해서 그래요. 이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에.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바티칸 로마 교황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게 되죠. 그다음에 국고가 된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 자, 거기 보면은 밑에 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관한 복잡한 신학적 문제는 아주 치열한 의견 불일치를 가져왔다. 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된 다음에는 이제 지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네끼리. 뭐를 놓고서, 교리를 놓고서. 제일 중요하게는 교리보다도 먼저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해야 교회라고 하는 게 통일적인 그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아주 손쉽게 해결이 돼 나가요. 로마,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됨에 의해서 해결이 돼 나가는데 이 교리 문제의 불일치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리 문제의 불일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얘기해 줄게요. 전형적인 로마인들, 그리고 새로 로마 세계에 점차 편입되기 시작한 이교도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동시에, 그 인간이 동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 즉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유역 출신의 합리주의자들에게는 공통의 본질, 즉 유니버설, 보편자에 의해서 보편에 의해서 세계면서도 하나이다라는 게 통했지만 이 보편의 개념이 전혀 없는 다신교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로서 갓 기독교를 개종한 이민족들한테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아리우스파가 성했겠어요? 아타나시우스파가 성했겠어요? 아리우스파가 더 성했어요.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딱 말하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관한 복잡한 신학적 문제는 아주 치열한 의견 일치를 불러왔는데, 자,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 이름에서 나온 아리우스파는 성부가 무에서 아들 예수를 창조하여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고 주장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는 성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되므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었고 또 예수 자신의 힘으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성부가 아들인 예수에게 신성함을 부여한 셈이 됐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인간이다였어요. 창조된 인간, 피조물이다. 즉 성부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동일한
그러니까 즉 그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인 이렇게 삼위가 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였죠. 아리우스가. 그래서 또 그 반면에 오른쪽 293페이지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이처럼 강등된 데에 분노했기에 콘스탄티누스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어요. 325년에 그는 아리우스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자 220명의 주교를 소환하여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래서 꼭 그 밑에 보면 나중에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게르만 민족들의 다수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아무튼 아리우스파 쪽이 조금 더 그럴듯하고 덜 철학적이고 덜 독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떤 위치가 되느냐?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였어요. 예. 또 다른 문제, 신앙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는데, 428년에, 이건 훨씬 나중 얘기긴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역설적이게도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별도의 존재를 육화했다고도 주장해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파들은 예수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그 네스토리우스파들이 그 정통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무지하게 받게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네스토리우스파도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박멸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아리우스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문제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싸고 놀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0.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도 그다음에 네스토리우스파도 박멸돼요. 그냥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294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탄생과 아우구스티누스의 활약입니다. 그 기원 후 386년에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어, 이제 몇 명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꼽자면은 제일 먼저 바울이에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유명한 그 시대 순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초기 교부들 오리게누스, 락탄티우스, 테르툴리우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성 오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성 안셀무스, 그 다음에 향보의 기욤, 그리고 나중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즉 기독교 신학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영어로 성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뭐 신국론 이런 그다음에 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 중에 296페이지 중간쯤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혼의 가치는 재확인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성행위도 인류가 은총으로부터 추락한 저 울적한 사실을, 우울한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말하면서 부부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생식행위에 임해야 하며
생식이 성교의 유일한 이유가 한다고 말했다. 부부는 아이를 낳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도 성교의 쾌락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이제 엄청난 금욕주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구스티누스 얘기. 이 아구스티누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엄청나게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방탕. 그래가지고 유부녀도 꼬셔서 데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사생활도 무지개 많이 났어요. 지는 즐길 만큼 실컷 즐겨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개종해갖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예. 뭐 원이 없겠지.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4세기에 이르면 동정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자 모임에서 사제와 주교에게 독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독신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때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야만족의 이동과 제국의 운명. 뭐 여긴 나머지는 정말 뭐 여러분들이 뭐 읽으면 이제 빤히 알 내용들이라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에 그 연표 한번 보세요. 303페이지에. 자, 376년에 서고트족이 발렌스 황자에게 훈족을 피해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발렌스 황제가 참 비참한 죽음을 맞는데, 그래서 378년에 서고트족이 아드리아노플, 터키 전투에서 발렌스 황제를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시체 사이에서 황제를 못 찾았어요. 심지어. 그다음에 서로마의 황제인 호노리우스가 로마 대신 라벤나를 서로마의 수도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야만인 중에 한 종족인 반달족이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의 로마 제국을 침략하여 스페인까지 밀고 감. 이 반달족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하는 거냐? 반달족은 야만인 중에 야만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볼 수 없이 흉노족보다 더 야만스러웠어요. 오늘날까지도 그게 단어 속에 살아있죠. 뭐예요? 반달리즘. 오늘날까지도 반달리즘 살아있는 게 반달족이었어요. 아주 지금의 프랑스적인 고을 지역,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 해안까지 아주 다 황폐화시켰어요. 그냥 약탈, 강간, 뭐 이런 거. 얘들은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죽는다는 식이었었어요, 반달족이. 그 다음에 410년에 자, 한번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일라리크 지휘하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약탈해요. 여러분, 이 일라리크의 서고트족 있잖아요. 비시고트인데 이게 비시고트인데, 이 서고트족이 나중에 고딕 예술이라고 할 때 그 고딕의 어원인 거 아세요? 왜? 이 일라릭이라고도 하죠. 일라릭. 일라릭의 로마 제국의 로마를 침략해서 로마를 황폐화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뭐 로마의 제국을 세우고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래서 로마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런 뜻도 없었어요. 그냥 뭐냐 하면은 침략과 약탈, 그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황폐화시켜 놓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때 기억이 참담했는지 로마사에 영원히 남아요. 그 기억은. 그래 가지고서 나중에 라파엘로 있잖아요. 라파엘로가 프랑스. 자, 원래 그 고딕 성당은 뭐라고도 작품을 불리냐면 프랑스인의 작품이라고도 불립니다. 프랑크족의 작품. 근데 그 프랑크족이 어디 가서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결국 고을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장 야만적인 건조물이라고 하면서 고딕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트족 풍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게 이 일라리크의 410년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이 알라리크. 그 알라리크 이 사람에 대한 오페라가 한 편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오페라지만
보니제티인가? 그리고 오페라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어, 서로마 제국이 서고트 제국에 고을 지방에서 왕국을 수립하도록 허용함. 이게 나중에 뭐로 불리냐면 프랑크 왕국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29년에 뭐 이렇고, 그다음에 455년에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하여 약탈하고, 자, 476년 이제 끝나요. 로마 제국이.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가 야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폐위돼요. 이거는 이제 야만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는 정식으로 로마를 대체할 다른 제국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다른 야만족들은 그냥 약탈만 하고 치웠지만 로마를 대체할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서 폐위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식적인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이게. 자, 이걸로 끝내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관심 있으면 뭐 읽는데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로마 예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로마 예술을 시대 순으로에 맞춰서 해 나가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중세 예술을 할 때는 중세사를 조금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어때요? 예? 좋은데 딴 분들은 어떤지요? 음, 온라인상에서 수업하시는 분들. 뭐 온라인은 대표권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끝이야. 중세 할 때는 어디 물어보자. 앞으로 이제 중세 예술도 하고 근대 예술도 하고 뭐 할 거잖아요. 그때마다 중세사, 근세사 아니면은 뭐 현대사 이런 거를 하고 예술사를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찬성? 찬성? 저는 좋아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로마사 하고 난 다음에 중세사를 합시다. 중세사도 되게 재밌어요. 중세가 절대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 수고 많았어요. 예.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